이제 전공 B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전공 B 1번에서 보시면 화상인데요. 화상은 워낙 많이 출제가 됐던 거라서 이건 쓰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붉은색을 해놨고, 그래서 표피와 진피 일부 했는데 진피만 쓰신 선생님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표피, 진피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를 빼셨다고 하신 분인데 일부 빼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표피가 빠졌거나 뭐 진피가 하나 빠진 거는 조금 그 점수로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건데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에서 있는데 근데 위에 보면 너무 단서를 줬잖아요. 신속한 치료 요구되면 생명의 위협이 없는 거.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즉각적인 거. 한두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봤었던 거여서 요거는 이것도 비응급 또는 3순위 쓰는 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었던 내용일 것 같고요. 물론 실수하셨다라고 하면 착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가능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도 화상은요. 제가 똑같이 낸 문제가 있더라고요. 22월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이도 화상, 피부 손상 정도를 답할 거. 그럼 이렇게 하면 완전 똑같이 해봤으니까 요거는 이건 다 맞았겠다 웬만하면. 같이 했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B2번에서 보시면 헬스 플랜 2030에서 사실 비전하고 총괄 목표 강조는 많이 했어요. 공무원 시험도 너무 많이 나왔고 근데 객관식에도 잘 안 나오는 이걸 냈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비워뒀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대표 지표도 외우셔야 되죠. 그리고 뭐 비전 명칭을 다 외우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신 얘기가 있어. 비전 외웠더니 비전은 떡하니 지문에 있고 그리고 총괄 목표 외웠더니 총괄 목표 떡하니 있고 밑에 이 지엽적인 걸 채우라고 하더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근거를 이렇게 그 건강증진 개발원에서 보고서에서 찾았잖아요. 강론서를 들어가서 봐도요. 그 우리 이론서에 들어있는 그 틀 있잖아요. 그거 주로 있고요. 그리고 대표 지표 보여주지 이렇게 그 하위에 들어가져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잘 안 보여줍니다. 강론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포함되었지 않은데 요걸 넣어놨잖아요. 지금 3세. 그래서 이런 걸 넣어놨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걸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론에서 찾으려고 틀을 찾으니까 직접 요거를 갖다 넣는 건 없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소득간, 지역간 우리 형평성에 대한 개념도 외우고 정말 많은 걸 외웠으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지표를 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요건 좀 지엽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실점을 해도 당락엔 영향을 크게 주진 않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3번 문제에서 보시면 애착에 대한 정의 쓰라고 했는데 이 애착이라는 정의는요. 보울비 애착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지문에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 형성평가를 보거나 뭐 암기노트 드릴 때도 드렸었고 복습노트에도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기출된 거는 지문들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유대감이 들어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얘도 막 법적인 표현은 아닌 거니까 양육자하고 그 아기 사이에 유대감 요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아인스워스 해가지고 그 애착 이론에 대한 게 더 확장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보울비가 한번 나오더니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론서에 대한 걸 넣어드렸는데 그래서 그 상담 쪽에선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동 강론에 들어가 있어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안정적 애착에 대한 게 나왔고 그러면 그 있잖아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면 괜찮다. 그래서 엄마에게 요구되는 행동 특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행동, 태도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러면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호, 민감, 뭐 이걸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동 강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엄마 행동은 허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허용이 들어가 있어요. 양육 태도, 뭐 이거는 빠지더라도 허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어야 답으로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제 자녀 요구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신호에 민감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요 정도의 표현들이 그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정답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지금 애착 이론에 대한 게 직접적으로 국시도 그렇고 뭐 인접한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선 출제된 적이 있지만 저희 뭐 국시나 이런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도. 그리고 밑에 있어서 분리 개별화 이론에서 얘기한 대상 항상성, 말러의 이제 대상 항상성이고요. 선생님들께서 대상 영속성을 쓰신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대상 영속성은 인지 발달을 하는 피아제가 설명한 거예요. 눈앞에 없어져도 어딘가 존재한다는 걸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말러는 분리 개별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신뢰가 충분히 애착 형성이랑 다 돼서 그 이제 성공적인 분리가 되어져서 이제 분리 개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딘가 있어라고 하는 인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정서적인 교류가 끝나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를 진정으로 아껴준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 내면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대상이나 내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게 대상 항상성이고요. 그리고 보면 말레 분리 개별화 이론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이론할 때 두 개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비고 표시해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다르다까지. 그래서 이거 이론서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말러하고 피아제만 더 넣어드렸어요. 그래야 더 빠르게 인지가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했고, 근데 이 말러도 회독하다 보면, 그죠? 상반기 때는 내가 알고 있었지만 회독을 막 하다 보면 내가 그것까지 못 챙겼어라고 해서 틀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애착에 대한 정의 정도를 챙겼다라고 하면 그래도 네. 그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B4번에서는 보시면 두 발의 발달 이론에 대한 거, 가족 발달 이론에서 그 발달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11세이고 4인 가족이 살고 있고 라고 하는 것을 두 발을 하면은 당연히 첫째 아이 나이의 연령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6세, 13세. 그리고 만 11세라고 해놨는데 만 나이로 하는 게 맞고요. 뭐 만이니까 12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세 청소년기는 아닙니까? 라고 하신 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저기 13세까지가 학령기거든요. 첫째 자녀. 그러니까 첫째 자녀 나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학령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발달 가업은 제가 수정을 했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도 사회화 및 양육으로 쳤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를 저도 이제 외워진 걸로 쳤나 봐요. 만족스러운 부부관계하고 사회하고 학업 성취 격려가 맞습니다. 그리고 규범과 규칙. 그러니까 규범 확립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전통과 간섭의 전승. 이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드만이 제시한 가족사정 도구인데요. 이 프리드만이 제시한 가족사정 도구는요, 올해 출간이 된 책에도 다 없고요. 2022년도에 나온 현문사 지역사회 보건 간혹 한 권짜리에만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걸 외워서 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쭉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그래서 그 답을 할 수 있었어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관심, 뭐 소외감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죠, 이렇게 욕구 계층 이론, 메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뭐 이런 데서 애정을 떠올려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뭐 정서나 애정이나 이런 걸로 답을 하시거나. 근데 이것도 그래서 옆에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 항목으로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이든 다 들어가전 공통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프리드만의 가족사정도 혹시 공무원에서라도 나오거나 언급이 됐을까 싶어가지고 그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문제집도 찾아봤는데 따로 직접 언급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책에만 국한되어져 있었으니까 아마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것만 놓고 판단을 했으니까 거기서 내가 맞았으면 보너스 점수가 되는 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5번 문제에서는 보시면 조기 산후 출혈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 문제로 다루긴 했었거든요. 조기 산후 출혈, 그리고 그 산후 감염, 산후열 뭐 이런 걸 다루긴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그 양손 자궁 압박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양손 자궁 압박법을 실시 방법을 묻고 있잖아요. 근데 실시 방법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양손 자궁 압박법이라고 써진 표현들은 있는 강론서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림도 들어가고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강론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못 쓰실 수 있는 개념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명칭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명칭만은 이론서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시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 거는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참 요런 걸 다 1점으로 다 했다라고 하는 게, 그쵸? 뭐 3도 열상 1점 이렇게 점수를 쓰면서도 근데 이런 식으로밖에 나눌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조기산후 출혈은 24시간 산육열 떠올리면서 또 산후 출혈에 대한 이제 문제를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가지고 쓰셨다고 하면 지금 영역별 모고랑 뭐 이런 데서 문제풀이랑 다뤘었거든요. 여긴 그다 파종성이죠. 네. 그래서 영역별 모고에서 이제 조기산 출혈에 대한 거 해가지고 혹시 떠올리셨다라고 해서 24시간 내라고 하는 거를 쓰셨다면 이제 보너스 점수. 요거는 왜냐면 이제 출혈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게 그 원인에 대한 데 초점 맞춰서 제가 물어봤던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정의까지를 기억해서 회독을 하셔가지고 꼼꼼 쓰셨다라고 하는 거는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음 열상에서 네, 요거는 국시 지문에 있어서 근데 요것도 네, 제가 붉은색을 해놓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성은 확장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왜 이렇게 너무 많은 파트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문제로 다룬 건 아니고 얘가 국시에서 나왔습니다. 지문에 있었습니다라는 말씀만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다 붉은색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조기 산후출혈도 그렇게 해놨고 대신에 산재성 혈관 내 응고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 DIC 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맞추셨어야 했던 거예요. 제가 산재성 혈관 내 응고증이라고 했는데 모성간호학 책에 보면 산재성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파종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종성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풀이반 때 파종성 해가지고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거 해가지고 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든 다 맞춰야 되는 개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렸다고 하면 실점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게 B6번에서 보시면 요로 감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로 감염은 2차례는 출제가 됐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신경성 방광이나 요정체 요 막힘을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방광요도 그러니까 밸브의 문제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요로 감염의 원인 중에 보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성인 강론을 찾아도 방광 요관 역류 자체를 막 길게 설명을 하거나 하진 않고 있어서 그냥 요로 감염의 원인 나열되고 박스에 들어가 있는 강론은 있어요. 근데 얘를 그렇게까지 설명하지는 않아가지고 얘는 못 쓸 수도 있었겠어요. 생각을 못 하실 수. 근데 여기 주어진 이제 단서들 가지고 그래서 방광 요도 밸브해서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데 얘가 요도로 나가야 되는데 방광우를 통해 가지고 요도로 나가지 못하고 역류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방광 내에서 이제 균이 증식하게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긴 했겠지만 얘도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쉽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조영제를 삽입하고 소변 보기 전, 중, 후 라고 했고요. 그럼 방광에다 조영제를 넣었으면 방광에 차 있는 거 볼 거고 요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광 요도 조영술, 방광 조영술. 근데 뭐예요? 배뇨하기 전중후라고 하니까 배뇨를 붙여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좀 쓰셨으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얘도 네, 이론서에다가 이 검사를 넣어놓진 않았었어서. 근데 이것도요. 많은 강론에 공통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앞쪽에 차라리 요로 생식기계 가지고 앞쪽에서 요렇게 검사에서는 소개를 해도 요로 감염 자체에서 진단 검사로 얘를 설명하고 있는 강론은 네,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얘도 못 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보는 거는 주어진 단서 지문에서 최대한 좀 이제 연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써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근데 말이 그렇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거. 그러니까, 요도로 나가지 못하고 역류가 되어질 때 왜 반복적으로 재발되느냐라고 했던 거고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역류가 되면 방광 요관 따라 신장까지, 신우신염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방광이 완전 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균이 잘 증식할 수 있는 거. 근데 요거는 하부 요로 감염의 병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네, 요로 감염이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얘까지는 좀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점 정도는 이제 획득이 가능한 문제였었다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그리고 7번 문제에서는 실내 공기질. 근데 실내 공기질을 강조를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이 나올 시기가 되어졌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학교에 그런
그 공기청정기랑 이런 걸 법제화해서 만들고 하면서 공기질이 되게 중요해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출제가 됐어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뭐 적중 내역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여러 자료들로 정말 많이 드렸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그 형성평가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오존이랑 교무실, 뭐 보건실, 그리고 보건실에 무엇과 무엇실에서 이렇게 빈칸을 둬가지고 하는 것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좀 중요하게 봤었던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하고 그리고 그 오존에 대한 게 교무실과 행정실. 그런데 물론 복사기 뭐 요거까지는 이제 뒤에 이제 그 비고란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낙하세균 진드기는 우리 빈칸 쳐가지고 보고 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교무실 행정실 낙하세균 진드기 유지 기준이 적합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점수를 받는 게 그래도 보통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3점 획득이 되어야 이제 가능한, 그러니까 실점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네,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래도 그 예상을 했었던 그 주제가 나와서 그래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8번 문제에서는 품행장애이고 그래서 그 여기서 봤을 때 행동 이론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스키너에서 이거는 그 행동 이론이라고 해서 인지 행동 치료 앞쪽에 행동 이론하고 인지 이론에서 각각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화에 대한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그래서 그 실질적인 그 치료 기법들에 대한 걸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 완전 키워드 바지 그걸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동계약은 그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뭐 불안 완화한다. 그리고 그 이제 인지 변화 시켜주고 그리고 새로운 행동 학습하는 거 세 단계로 해서 나뉘어져서 나왔던 그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우발적 계약이라고 하는 게 기출 표현으로 언급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로 살펴보기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행동계약도 가능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일단은 그 유연한 채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에서 그렇죠. 그리고 조건화가 또 언급이 됐었잖아요. 강화기법에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그 행동이론으로 문제 행동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거하고 조건화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는 유연하게 채점이 된다는 전제하에 요거는 점수가 가능할 거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로도 그러니까 행동치료 목적 뭐 이런 식으로 행동치료 기법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뤄봤었어요. 구체적인 거 출제도 됐었던 거고 물론. 그리고 행동 계약에 대한 걸 쓰게 하는 문제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개념을 써라. 그래서 문제는 그 개념 설명해주고 행동 계약을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행동 계약 우발적 계약해놓고 개념을 써봐라라고 하는 거를 얘가 문제풀이 막 9월 달에 다뤘던 거니까 그래도 중요 표시해두시고 보셨다고 하면 그건 놓치지 않고 쓰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9번 문제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산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잇몸염 해서 있는데요. 잇몸염을 직접 살펴본 건 아니지만 임신으로 인해 가지고 계통별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잇몸염을 직접 안 다룬 것뿐이지 그쪽 파트를 여러 번 다루면서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같이 다뤘었죠. 입덧이랑 그러니까 직접 지문에 나온 것들 그리고 그 이제 보기에 나왔던 것들 그래서 그 소화성 궤양 같은 게 완화되어져. 근데 그게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어떤 것이 생겨지고 뭐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어떤 게 생겨진다라고 하는 걸 나눠서 봤었기 때문에 이 에스트로겐은 쓰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마이맵 가지고 그 형성평가 봤었을 때요. 그래서 그 기본 이론반에서 형성평가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이맵 가지고 전체 봤었거든요. 근데 인부의 생적 변화해가지고 소화기계이고 어떤 호르몬 관련 이렇게 해서 호르몬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 입덧 HCG였을 거고 잇몸 충혈해가지고 이제 에스트로겐 그리고 가슴앓이 틈새 담성 뭐 해가지고 요거는 그 프로게스테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반복을 좀 봤었던 개념이어서 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기 검사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그 일반적인 강론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1원서에서도 직기검사가 한물 검사에 대한 한물 유대에 대한 걸 검사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강론서 시중에 있는 것들에서 그걸 왜 한다 정도만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맞추셔야 돼요. 직기검사. 그리고 그 옆에 나왔던 이 호프만법 해가지고 직기검사하고 호프만법은 약도 눌러서 돌출되게 하는 거여서 요거 다 이론서 보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만약에 직기검사로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 호프만법이랑 그림까지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론서에. 그러니까 요거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을 하시는 게. 그래서 요거까지 2점 정도는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다만 이걸 실제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호프만법은 설명해 놨어도 호프만법은 그 책들에 많이 들어가져 있는데 집기범은 정말 짧게만 설명하고 가거든요. 근데 엄지, 검지, 유륜에 대고 부드럽게 압박을 가하며. 근데 집기라고 하니까 유두를 짚는다만 표현이 제대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지, 검지로 유두를 집은 거죠. 집기. 그러니까 유두를 이렇게 집었더니 그러면 정상유두는 돌출되는데 이렇게 집으니까 안으로 쏙 들어가면 한물유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제가 점수를 안 드린 걸로 해놨는데 그냥 집기검사라고 표기가 된 직접적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책에 보니까 이제 그림까지 있어서 복잡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극하기 전 그리고 자극하면 이제 집었을 때 돌출되고 집었는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출됐던 표현이에요.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몽고메리선 해가지고 그건 답을 하셔야 되고요. 게다가 얘는 문제를 다뤄봤었어요. 문제풀이반 9월 달에 얘도 이거 있잖아요. 유두 관리할 때 물만 사용해서 유두 세척하세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건 나왔던 거 그대로. 그러면 이거 그냥 요거는 기출도 됐었고 문풀에서도 거의 그대로 다뤄본 거고 똑같이 물었잖아요. 요건 당연히 실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같이 공부해온 사람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그러니까 그 3점 정도는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 표현을 우리가 이론서에 보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번 문제 가서 보시면 부정맥이 나왔는데요. 이거 보시고 이도방실 블럭해서 모비츠 2 뭐 요걸 못 맞추셨다고 하면 이거 2016년도에 그 16년도에 그 맥박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결손 맥박. 그래서 거기서는 EKG 해가지고 모비즈2라고 쓴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도 했었어요. 기출 분석할 때. 모비2라고 쓰고 나왔다. 근데 맥박의 종류 쓰라고 했는데 그걸 쓰셨더라. 근데 묻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국시에 2번이나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심장율동 전환술 해서 그래서 그 부정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심장 리듬 전환술 재세동이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심장 리듬 전환술은 안 됩니까?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리듬 전환술은 재세동술이에요. 그래서 이 율동 전환술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율동 전환술은 그 동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리듬에 맞춰 가지고 자극을 줘서 이제 그 정상 심박동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아예 그 심정지가 되어져 있거나 거의 정지 상태에 가져 있는 심장을 이제 완전 탈분극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극을 주게 되니까 이제 불응기 상태에서 다시 자발적인 심장 운동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문제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문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10월 3일 날 했었네요. 심장 율동 전환수를 저기 동시작동 스위치를 왜 켜고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동시작동 스위치가 이제 대상자의 심장 박동에 맞춰서 그렇게만 써도 되고 제가 두 가지 강론 표현 알려드렸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알파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자 알파에 맞춰 시작을 한다. 또는 대상자 환자의 심전도에 맞춰서 이제 정적인 충격을 줘가지고 정상 심장박동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게 심장율동 전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장율동 전환술 그 이유 그거 10월 달에 했었던 거니까 당연히 요거는 맞추셔야 됐던 거고 부정맥 2016년도에 제가 이거는 결손맥이라고 맥박 유형을 물었던 결손맥이지만 이거 EKG 그대로 읽으면 모비츠2 이도방실 차단입니다. 이도방실 차단이 2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도방실 차단 2형 뭐 그래서 그 제2형 또는 모비츠2 뭐 이렇게 어떤 거를 쓰시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 3점은 받으셨어야 했던 거죠.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기출이 아니어도 이 모비투는 기출이었으니까 지문에 들어있던 거니까. 그리고 위에 심장전 전환수는 10월 달에 우리 같이 풀어봤던 거니까 맞추셨어야 했던 거고. 근데 그 자극 주는 것에서 조율기를 삽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곡 심박 조율기를 삽입하고 나서 딸꾹질을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이제 쓰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론서에도 없었고 저도 강론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횡격막을 자극을 직접 하거나 그래서 심장에서 정적 박동을 시작하는데 얘가 횡격막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횡격막을 직접 자극한 게 아니라 고전류이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횡격막을 자극해서 그 횡격막 신경 자극으로 그 딸꾹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틀려도. 근데 내가 뭐 횡격막 관련해서 뭐라도 썼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 점수라든가 보너스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도 방실 블럭은 우리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 형성평가에서 마이맵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어요. 그래서 모비츠 1, 모비츠 2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뭔지 정의도 써보고 밑에 리듬들 가지고 보셨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치료에 대한 거 모비츠 2는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과정해 가면서 그거를 내가 이해 위주로 해서 내 걸 만들어 가면서 계속 반복하신다라고 하면 합격하는 점수는 받는 시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11번 문제고 이것도 산업보건인데 얘도 보면은 그 혹시 국소배기 장치가 조금은 고민됐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D2라든가 그리고 이 D1, D2 맞은 사람한테 업무 수행 적합 여부.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 건강 구분을 하는 거에서 A, B, C1, C2, D1, D2에서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그거죠.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또 지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런 거 보셨었고, 근데 직접적으로 아직 언급이 되지 않은 게 업무 수행 적합 판정, 그러니까 적합 여부 판정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해서 우리 볼 때마다, 그쵸. 기본 이론반, 뭐 요약 정리반, 그리고 이렇게 마이맵 가지고 할 때 문제로도 해서 계속 그러니까 봤던 거예요. 요거는 나올 법한 게 나와 준 거죠. 그래서 얘는 쓰시는 게, 그러니까 쓸 수 있었던 게 맞고요. 그래서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가로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고 했잖아요. 업무 수행 적합 여부. 그래서 보면 어떤 선생님은 나를 빼먹고 썼습니다. 저는 이라고 하는데 뒤에 내용만 잘 설명하셨으면 그거는 답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분을 쓰고 그거에 대한 걸 내용을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그 보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 쓰고 내용 쓴 사람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나를 쓰지 않으셨어도 정답으로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묻는 대로만 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실 것 같고. 그래서 D2랑 뭐 C1, C2 나왔었고 D2 뭐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건 당연히 마주 기출이니까 당연히 이건 절대 실점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도 저랑 계속 같이 하면서 요건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고 했던 거니까 요거는 맞추셨어야 했던 거고. 근데 제가 문제로 해가지고 환기에서 배기장치, 전체 환기, 전체 배기장치 된 건 냈는데 국소는 따로 안 냈는데 그게 다 사실 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소 배기장치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사례가 보면은 조리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국소 배기장치를 얘기해.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가스레인지 같은 거 쓰는데 거기서 국소 배기 장치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유해물질 가까이서 유해물질 빨아들여 바깥으로 배출하려고 한다. 이거는 뭐 전체 배기 장치나 뭐 그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근로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유연하게 채점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강의서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적 유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전공 A도 이 빨갛게 표시해서 요건 맞았어야 해요 라고 하는 게 다 맞으면 25점.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한두 개는 뭐 틀리거나 요거는 정리 못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20점에서 25점 정도는 받으셔야 그래도 뭐 서울 수도권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고, 근데 전공 B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요 정도는 맞았어야 돼요 라고 하고 카운팅을 하고 나니까 25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틀릴 것들 이제 예상을 하면 20점에서 25점. 그러면 제가 전공은 수도권, 서울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40점에서 50점 사이에 그 전공 점수가 그 합격
그러니까 그 1차 합격에 대한 이제 교육학 합쳐져 가지고 그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전국 모든 높은 지역까지 다 포함이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실제 컷이 낮아졌었어요. 작년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였냐면 50점에서 55점을 예상했습니다. 요 정도가 우리 같이 했던 거 맞추면 요 정도가 되어야 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서울이 63점 몇, 뭐 64점 몇 해가지고 초등과 중등이 나뉘었었거든요. 그러면 64점이라고 해봅시다. 거기에서 교육학 점수를 뭐 17점을 빼고 나면, 17을 빼고 나면 여기가 14가 돼 7. 빼고 나면 47점. 작년에 서울이 47점일 때 교육학 점수 17점이 붙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점수보다 조금 낮아져도 서울이 붙었던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올해 여기 40점에서 50점 범주를 해서 조금 더 넓게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은 되게 칼체가 이루어질 것들이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아까 국소배기 장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뭐 로이의 적응 이론에서 그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걔가 건강 상태 통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들어가서 버무러져서 제대로만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 의사가 전달이 된다고 하면 좀 유연하게 채점이 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처럼 5점의 범주를 두지 않고 40점에서 50점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작년에 제가 50점에서 55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서울도 다 합격하는 점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40점에서 50점 가지고 이게 서울까지 다 붙을 점수라고 하면, 그러면 타 지역들 가지고 작년에 좀 예외긴 하지만 전북이요 50점으로 1차 컷이었거든요. 네. 교육학 합쳐서. 근데 물론 여기는 전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 앞서서 그분까지만 좀 높고 마지막 한 분이 이렇게 컷이 낮아졌다고 했는데, 이게 그 교육학까지 합쳐진 점수였습니다. 그럼 올해도 좀 낮은 지역도 있을 거고 분산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전공만 50에서 55가 붙을 거다라고 했는데, 교육학까지 합쳐가지고 그 점수도 2차를 볼 수 있는 그게 주어져서 기회가. 근데 올해는 제가 그것보다 지금 10점을 낮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2차를 볼까 말까?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면서 2차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죽이고 계신다고 하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셨죠? 냉정하게 이 상황을 보시고 2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죠. 근데 뒤에는 들어도 사실 잘 와닿지는 않으실 거고, 근데 앞에 총평을 좀 들으시면서 자꾸 지엽적인 게 나온다고 하니까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실 때 방황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기출 기반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약간 확장,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내가 온전히 그 맥락이나 기전이나 이걸 이해하는 수준의 공부를 해가신다라고 하면 어떤 애 어떻게 다시 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시험은 결국엔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선생님들이 또 보시겠죠. 예. 근데 너무 이거 많이 보지 마시고 내가 응시한 지역의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게 요새 그 뭐 교육 철학이고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정책인지 이런 거 확인하셔서 내 답에 그런 걸 하시기라도 더 녹여 넣을 수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죠. 멍하니 쉬는 시간은 자신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날 위해서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 때는 뭔가 괴로워하거나 고민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고민하시기보다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좀 역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성취를 가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 수험 생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파하지 마세요. 합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나의 합격의 때, 그 시기가 온다라는 믿음 가지고 남은 기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1차 발표 나고 나면 시뮬레이션으로 선생님들께 그 영상을 촬영하시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촬영하시면 이제 관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 그 지역 합격하신 선생님들께 그 영상을 1대1로 부탁을 드려 피드백을 받아 전달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2차 이제 1차 발표 나기 전에도 영상을 좀 찍어 보세요. 그래서 찍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내가 답하는 거 나쁜 습관 요런 거 찍어서 좀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차 발표 나는 날 그러면 그날 이제 영상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문제의 답을 촬영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드리면 그거를 주말 정도까지 보내주시면 아마 피드백을 받게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